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 뛰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함께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계 대출 등 우리 경제의 여건이 악화돼 새 정부 초기부터 공약 이행이나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후보자가 론스타 사건 의혹 등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민주당은 인사청문 TF 구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업무 추진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주말 영향이 겹치면서 일주일 만에 1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돼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가 예비비로 내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내일 어렵게 됐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대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의 예비비 안건이 보고는 됐으나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안전부도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고 마무리 지어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후에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후보 지명 후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론스타 사건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 안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지을 전망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적선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처음 출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관련 의혹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 위원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날에 이어 이번에도 재정 건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인선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거란 전망 속 경제부총리나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 내각 인선에 집중한 뒤 다음 주 안에 내각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습니다. 역산을 하게 되면 4월 중순이죠.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저희가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경제 원팀이라는 기조하에 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비서실장까지 경제 분야부터 인선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우선 경제부총리 발표는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 장관 후보가 지명될 것으로 보이고 폐지 기조를 확고히 한 여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는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점령군에 빗대서 비판하자 인수위원회 측이 부적절한 거친 언사라고 맞받아치며 날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새 정부 내각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도 벌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인수위원회가
안하무인격 점령군 놀이에 빠져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수위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사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며 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했단 겁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당시 검찰이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 수사감입니다. 인수위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새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윤 비대위원장의 말은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적절한 거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그러자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가 막말의 기준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고 꼬집는 등 양보 없는 설전이 더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 내각 인선도 견제에 나섰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곧장 인사청문 TF를 꾸리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이 기본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도 저축은행 사태 책임과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에 한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는 검증이 아니라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이재명 전 후보까지 소환해 엄호에 나섰습니다. 총리 후보자 한 명 갖고도 기싸움이 벌써 치열한 양상입니다.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전국에 들어서면 여야 공방은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은 국민의 공복이고 모습이라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장 경제 역동성 회복 등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이 녹아있는 국정과제 초안도 점검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거듭 똑똑한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입니다. 기민하면서 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청년 기획위원들에게도 힘을 실었는데 대통령실과 내각, 정부 여러 기관에 청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참여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참여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한국 보도사진 개막전에 참석해 사진 몇 장이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킨다며 투혼과 철학이 담긴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된 연희동 골목 산책 사진과 대선 당시 어퍼컷 모습 등을 관람했는데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인가요? 이 사진 찍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향후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 초안도 인수위원회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부터 줄곧 강조해온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국민통합과 각종 규제 개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6개 분과별로 다시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양보다 질을 강조했습니다. 100개 이상 이렇게 나열식으로 국정과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집중해서 30대 과제 또는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두 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인수위원회의 일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인수위는 순서를 매긴 문건 형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책임론이 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출마를 밝힌 김태흠 의원에게 원내대표 대신 충남지사 출마를 권하고 김은혜 의원에겐 경기지사 출마를 독려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정효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며 선당우사 정신을 외치던 송 전 대표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삼선의 김민석 의원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송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에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송 전 대표와 40년 지기인 우상호 의원도 외부 인사 카드가 다 무산됐다며 송 전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오는 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하기로 했던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에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충청을 잡아달라는 삼고초려 전화를 3번이나 했고 지도부도 김 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에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선거에 있어가지고 직접 참여하시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김태흠 의원님이 당을 위해서 당이 필요로 한다면은 어떤 역할이 되지 않겠냐는 인식을 갖고 계시고 김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4선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선거를 두고 김은혜 의원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상대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꺾을 필승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계속 출마를 부탁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면 당내 경선부터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승을 위한 여야의 셈법 계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당초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었지만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될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겠다. 좀 면밀한 검토는 물론 하겠지만이라고 일단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에 한 300억 될 거다 또는 350억 될 거다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안건이 올라가고 예비비 처리하는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다음에 처리되겠지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내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입장이 근본적으로 청와대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전망이 나올 때 일단 인수위가 요구한 예산 496억 중에 일부부터 빨리 이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안보 공백이나 이런 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4월달에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4월에 정세가 상당히 좀 여러모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북한의 김여정 이 노동당 부부장도 이제 거친 이런 언사를 사용해서 우리를 비난을 하고 그리고 핵실험도 예정이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어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처리하자라는 논의 속에서 나온 게 이 350억 원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국방부, 그다음에 경호처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무 협의를 하고 이 결과를 기재부에 올려서 실제 이 350억의 지출을 승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작업이 이제 오늘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끝나야 사실 내일 이제 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그렇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뭐 그 다음 날이나 또 다다음 날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얘기가 여기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좀 여러 가지 계산이라든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에도 예를 들면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고 예비비가 뭐 다음 주로 처리가 넘어간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리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496억이라는 애초에 이제 숫자에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막 얽혀 있어서 안보 공백과 관련된 거는 좀 뺀다면 그게 한 뭐 118, 120억 정도 된다고 치면 그래서 아마 대충 350억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더 해야겠습니다.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에서 종합을 하고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면은 또 당선인 측과 청와대 측에 또 어떤 충돌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처리를 그래도 뭐 이 국무회의에서의 안건 처리가 되면 그나마 이제 인수위하고 이제 지금 이 신구 권력 간의 어떤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잦아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일부 인수위 내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이 청와대하고의 어떤 갈등 구도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애초에 496억 원 중에 이제 300억 원대의 그런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도 동의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언론 보도에는 이제 좀 인용이 돼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인수위 내부에 이제 그런 기류는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좀 정면 충돌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350억 원 정도의 예비비 지출이라는 계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이 합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이 지금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있는 이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합참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합참 청사가 좀 이렇게 공간이 약간 남는데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쓰고 있다고 해서 이 청사 내에서의 어떤 이런 정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미군사훈련이라는 당장에 이제 해야 될 그러한 얘기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좀 부서 이동이라든지 뭐 공간 이동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 내에 어쨌든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신구 권력 간의 뭐 정면 충돌이다라는 것은 일부 뭐 잡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평가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인수위원회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뭐 죽어라고 속도를 내서 달려야 5월 10일 간신히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미뤄진다 그러면 5월 10일 날 새 집무실에서 국정을 시작한다라는 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3월 22일 날 이제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5월 10일에 간신히 맞출 수 있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였는데 벌써 그러면 뭐 내일 제일 처리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2주 정도가 이제 좀 미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처리하더라도 2주 이상 이제 지연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안보 공백이라는 게 애초에 이제 그 3월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고려되지 않았던 변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보 공백이라는 게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4월 내내 좀 이게 문제일 수가 있겠고 그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실제로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번 주 내에 나더라도 이게 결국은 6월 말까지는 거의 이제 좀 이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통이동에 있는 지금 이제 인수위의 집무실을 쓸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데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심지어 천막을 치더라도 5월 10일 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당분간은 이제 좀 통이동 시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6월 말이라든가 뭐 이후까지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오늘 이제 합의된 예산 중에는 또 한남 공관, 이 공관을 이제 개수하는 그런 비용도 처리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절을 신축하거나 뭐 이런 방법은 아니고 한남동 공간을 이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의 이전하는 데 어떤 있어서의 어떤 대략의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또 맞는데 일부 차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내각 구성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한덕수 씨를 낙점을 했습니다. 뭐 경제통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일을 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박정희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일을 한 양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폭도 넓고 어느 정도 검증은 된 분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정말 너무 올드보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워낙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예. 1949년생이니까는 상당히 이제 연세가 많은 그런 이 인사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실제 관세청장 등으로 이제 좀 경력을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어쨌든 실무자를 한 것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요 경력이 사실은 주미대사가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거든요. 그리고 주미대사라는 것은 이제 외교와 관련된 것이니까 실제 국정의 현안을 이제 좀 전면적으로 다뤘다라고 할 만한 것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낸 참여정부 때까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2007년에 국무총리를 이제 지낸 인사를 2022년에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를 또 시킨다는 것은 예. 15년의 이제 공백과 간격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어떤 올드보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또 일부 관가에서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한덕수 후보자가 어쨌든 이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뭐 게을르지 않았고 계속해서 어쨌든 이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축적해 오는 뭐 그런 노력을 하는 노력가이다 이런 예. 평가가 있어서 인수위가 볼 때는 그러한 이때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좀 메꿀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동안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훼손된 것인지 유지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따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아무튼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숱하게 관료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한번 좀 들어보죠. 당리 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험진 내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와 관련해서 불거지는 문제는 2011년인가요? 부실은행,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 그때 규제를 갖다 확 풀어가지고 무책임하게 푼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외환은행 먹튀 사건과 관련된 론스타 문제. 거기서도 아마 법률 고문으로 있으면서 뭔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 아마 이 문제 같은데 청문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일단 오늘까지는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2년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1억 5천만 원의 어떤 그런 고문료를 받으면서 론스타 사태를 은폐했다. 뭐 이런 지적이 첫 번째가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는 아직은 비어 있는 고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했고 그다음에 론스타 사태 이 사태에 김앤장이 뭐 면밀하게 또 이렇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굳이 이 고위 관료 출신의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도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리를 좀 찾아낸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청문회 뜨거운 쟁점이 되겠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뭐랄까요 주변적인 얘기로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사태에 어떤 도화선이 된 그러한 규제 완화를 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국 참여정부 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참여정부 예. 때 이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하면서 짓던 그러한 정책들 중에 나중에 가서 그렇게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지는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러한 어떤 결정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예. 이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책적 판단과 관련돼서는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소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참여정부 때 있었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참여정부 시기에 그러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사안, 정책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가적인 어떤 고리라든가 직접적인 정황을 찾아낸다고 하면 쟁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까지 나온 얘기로는 조금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이 전문성 얘기했고 도덕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도덕성 얘기라는 거는 이제 이 한덕수 후보자가 이전까지 2007년까지는 여러 가지 직책을 거치면서 청문회를 이제 몇 차례 받았는데 예. 그때까지는 별 문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공직을 실질적으로 떠난 이후에
이후에 이제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재산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기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보신 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재명 전 지사 후보로 내세울 때는 뭐 이러저런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많았는데 예. 이제 와서 뭐 그런 이제 지적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의 그러한 뭐 기준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신경전의 이제 차원에서 지금 이제 어떤 공격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쉬운 게 아닌 것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고 여러 부처에서 검증을 같이 해도 막상 인사청문회 가면 엉뚱한 게 뻥 터져가지고 뭐 뒤집히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늘 봐왔기 때문에 인수위원회하고 당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철저히 했을까 이제 이것도 은근히 걱정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나 일단 총리 후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부총리 후보, 그 다음에 장관 후보들이 이제 줄줄이 쭉 등장을 하고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부총리는 누가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일단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금 언급된 사람 중에 이제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이 있었는데 예. 이분은 이제 한덕수 전 이제 총리가 밝히기를 본인이 이제 공직을 맡는 것을 고사해서 지금 후보군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제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의 경우 최상목 전 차관은 이제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데 예. 이분들 이름이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예. 이제 기재부 차관이라든지 뭐 국무조정실장이라든지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색깔, 그런 당시의 경제 정책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기재부 차관 출신이네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자, 한 사람은 이제 정치인으로 그렇게 해서 오셨고, 한 사람은 뭐 정치인이 아니고 지금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정치인 출신의 경제부총리가 좀 힘을 더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정치인 출신의 어떤 경제부총리가 이제 자기의 어떤 이 정치적인 힘을 갖기는 보다 용이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여러모로 뭐 재산 증식 과정이라든지 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문제 제기가 이제 덧붙여지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 큰 어떤 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정치인 출신으로 좀 이렇게 경제부총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안전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또 일부분은 이제 전문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차관을 예. 그만둔 지 그렇게 뭐 오래된 인사는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당시에도 어쨌든 고위직까지 올라간 인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최상목 전 차관의 경우에는 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이 국정농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같이 좀 거론이 되고 이러면서 다소 이제 공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공직을 떠난 그런 인사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검증됐다라는 게 인수위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장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제 거론을 종합적으로 예. 거론을 해봤을 때 역시 정치인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너무 또 이 정치인 위주로만 내각을 짠 거 아니냐 네. 이것 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권을 많이 비판을 했는데 당시 보수야당이 똑같은 어떤 그러한 이제 일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의원 출신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어서 그러네요.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외교장관 후보도 박진, 조태영 두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장관 후보들 다른 후보들은 뭐 하마평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나오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일단 선언이라고 봐야겠죠. 선언했는데 민주당은 내용이 커지네요.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출마 금지 약속을 선도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촉발시킨 86 용태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 수월하게 당선이 될 거라 하면 이제 저 얘기가 딱 설득력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험지에 나가겠다고
했다라고 또 스스로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의지가 강해 보이는 게 이제 어떤 지금 그 부분을 상수로 놓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모로 이제 당내의 우려가 큰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가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정말 서울시장 선거 앞으로 이번에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출마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얘기를 하고 또 당내에서도 좀 그래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논란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주소 옮기기 전부터 이제 좀 여러모로 이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소를 옮겼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한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러한 독배를 내가 마셔야 되는지 고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랬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온조와 비료 형제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인천하고 서울하고 이게 옛날에 보면은 이게 뿌리가 같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비료였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온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당내에 이제 반발이 있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명분이 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인데 이전 대선에서 참패한 어떤 그러한 지도부의 대표였고 또 86 용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체 지방선거의 컨셉이 뭐냐, 맞는 거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면서 상당히 얘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김민석 의원 기자회견한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천, 타천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을 일종의 교황 선출 방식으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지 FGI라든지 실질적인 경쟁력을 한번 평가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갈등이 끝날 것이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논란이 커지면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꼭 내가 나가겠다라고 확답을 한 건 아니거든요. 주소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이게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되겠으니 다른 사람이 꼭 출마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당내의 어떤 이런 합의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좀 출마를 꺼렸던 인사들이 그러면 나라도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한번 다 그럼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중에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사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경쟁력이 크다라고 할 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뭐 경선이라도 하자라고 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른바 제2차 명락대전 이렇게 이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6월 달에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국면이 돼서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가 무리하게 출마한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 카드를 못 쓰게 된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되면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할 거냐 굉장히 살얼음을 걷듯이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조용한 단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좀 갈등의 요소가 또 이렇게 불거질 수도 있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천을 위해서 미리 자격 평가 시험을 치르고 그거에 의해서 일단 커트라인을 정해서 절대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뭐 상대 평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합격선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될 때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본인의 어떤 이 브랜드로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당시에 전당대회 때 공약했던 거는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이제 자격 평가 즉 이제 교육의 목적을 둔 것이지 이게 뭐 탈락을 하고 이런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어떤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하면은 이제 재교육의 기회도 주고 재시험의 응시 기회도 있고 해서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공개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역량 강화보다는 실제로 공천 시험에 가까운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좀 탈락하는 인사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어떤 기초의원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이제 정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컸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이제 당 조직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이게 국민이 자신의 어떤 대표자를 어떤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 그 사람의 시험 성적을 고려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시험 성적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대의민주주의는 아닌 것이거든요. 시험 성적이 안 좋더라도 여러모로 자질이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대표성 있는 인사가 얼마든지 이 일종의 선출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이 또 대의민주주의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공천 시험이 명분이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반발도 일부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냐에 있어서는 좀 이제 범위가 좀 줄어든 측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준석 대표가 또 잘 통제하고 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광역 기초 할 거 없이 의원과 자치단체장 전부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범위가 달라지느냐의 문제도 아직은 남아 있군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의원이나 또는 자치단체장 후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에 대해서 또 당의 어떤 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를 시험 문제로 주로 내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한테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일단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총리직을 맡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예. 국무총리는 맡지 않겠다라고 고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뭐 직책을 맡는다든지 지방선거 출마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당으로 돌아와서 이제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 즉 국민의 당하고의 합당한 이후에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당권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 이후에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당권 도전을 하는 그러한 그림이 유력하다. 이렇게들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복귀를 이 당으로 오는데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뭐 어떤 역할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를 한 당사자로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고려하면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격에 맞다라고 이전부터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선거 전반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철수 대표 위주로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유세나 이런 것들도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하는 그림인 것이냐 예. 아니면 이 좀 이렇게 커튼 뒤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어떤 자기 행보를 하는 그런 그림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결국 그것도 이준석 대표 손안에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면서 본인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포석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국민의당하고의 합당 그리고 이후 과정, 공천 과정 이런 데서 파열음이 나느냐에 결국은 달려있는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만약 지방선거가 잘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럼 안철수 선대위원장은 얼마나 또 책임을 지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아주 상당히 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지방선거가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준석 대표 책임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이준석 대표의 공인 거죠. 다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중용하지 않아가지고 진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로는 곤란한 것이죠. 그리고 예. 이겼을 때는 우리가 함께 이겼고 그러한 어떤 결단도 내가 한 것이다. 선대위원장을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따지더라도 안철수 대표에게 역할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또 배경이 있겠군요. 예, 김민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청 곳곳을 압수수색해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압수물 분석을 마친 이후 피고발인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실을 바쁘게 오갑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청 곳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 10여 명이 집중적으로 뒤진 곳은 법인카드 관리부서와 사용 예산을 집행한 부서, 그리고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부서 등입니다. 취재 결과 비서실과 총무과, 그리고 감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충 뭐 한 10명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저희도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물론 의약품 대리 처방과 비서 불법 채용 혐의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 이재명 전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도청 총무과에 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 씨에게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 수령과 임식 배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과 수원의 식당 7곳에서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한 음식을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나중에 결제를 취소하고 마치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후보와 김혜경 씨 그리고 5급인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어 10여 건의 고발이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발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배 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고 김혜경 씨와 이 전 후보의 경우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야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도 알려진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이 이번 주 안에 이정수 지검장에게 정식 보고를 갈 예정인데 결국 무혐의로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 지난 2020년 3월 MBC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채널A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검언 유착 의혹으로도 불렸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관계자가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백모 씨만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까지도 한 검사장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한 검사장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의 불기소를 권고하고 수사팀에서도 그간 여러 차례 무혐의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권자인 이성윤 전 지검장과 이정수 현 지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는 게 수사가 더 필요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검사장과 윤 당선인에 대한 현 정부의 반감이 작용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윤 당선인의 뜻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지검장도 수사팀의 뜻을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통해 한 검사장을 표적으로 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2년여를 끈 채널A 사건 속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과 박범계 장관의 결정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인과 내연남이 공개 수배된 지 엿새째입니다. 검찰은 시민들의 제보와 경찰 협조를 받아가며 수배범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수심이 4m나 되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 웅덩이입니다. 사고가 잦은 위험한 곳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이 계곡에서 지난 2019년 6월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헤엄칠 줄 모르는 39살 남성 윤모 씨가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겁니다. 안전장비 착용 없이 다이빙을 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는 안내문이 서 있습니다. 윤 씨가 사망하고 이렇게 세워진 걸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엔 윤 씨의 부인 29살 이은혜 씨와 1살 어린 내연남 조현수 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윤 씨를 돕지 않았고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윤 씨를 무트로 끌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후 사정은 이제 출동 부서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육상으로 인양. 네,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당시 직접 신고한 주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밤 8시를 넘긴 어두운 시각 계곡에 있던 일행이 의심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가 넘어가서 캄캄한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둑어둑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 밤에 왜 거기서 노느냐고. 사망사고 5개월 뒤 부인 이은혜 씨는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려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보험료를 못 내서 계약 효력이 상실되기 불과 4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사기가 아닌지 의심한 겁니다. 유족의 지인도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신고하면서 1년 넘게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부인 이은혜와 내연남 조연수는 소환조사에 불응한 뒤 돌연 행방을 감췄습니다.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둘을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 제보를 받아가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이미 출국 금지 조치도 한 만큼 밀항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4개월째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알고 있거나 본 시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7살 조현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충남 천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에 피해자 어머니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무참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범행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유가족, 특히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초범인 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 범죄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연쇄 살인범 아니고는 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나와봐야 한 20년 정도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23년 그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일주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수사 전망 박준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네. 남용, 유용, 또 대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국고손실죄도 있고요. 예. 또 대리 처방도 있습니다. 대리 처방도 있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네. 경기도청과 관련된 것은 역시 법인카드의 그렇죠. 유용 요거죠. 네. 좀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를 국민의힘에서 고발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국고손실이라든지 업무상 횡령 배임죄라든지 그리고 대리 처방받았던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강요죄, 네. 불법 채용한 직권남용죄 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도청하고 관계된 부분은 도청의 비서실이나 총무실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PC라든지 자료를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자료는 법인의 카드, 경기도 법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결제받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청에 대해서 이 경기남부청에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채용 그리고 유용 그렇죠. 이런 두 것들이 가지입니다. 이제 경기도청과 관련돼 있는 거군요. 자, 그동안 경기도청 감사실도 계속 감사를 하고 했을 텐데 경찰은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걸 확보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이제 계속 뒤져보는 겁니까? 일단 비서실하고 총무실입니다. 예. 총무실에서 돈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법인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이제 총무과에서 지금 그 총무과에 해당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사용이 됐는지, 총무과 예산인지
또 총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요걸 확인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청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 같은 것들을 볼 것 같아요. 예산 문서 같은 거, 그 PC에 저장된 문서 같은 거. 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에서 좀 확보가 덜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감사를 하면서 확보가 다 됐다 그러면 굳이 압수수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아마도 경찰이 요구하는, 경찰이 생각하는 정도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러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카드를 쓴 내역 네. 그리고 그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 어떤 관련된 서류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 두 가지가 이제 또 맞아야 되는데 혐의 입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요? 다 문건이 이제 확보가 된다면? 일단은 혐의 입증이 포인트가 이 배사무관에 맞춘다 그러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감사 자료만 보면 업무상 필요한 돈인데 썼으면 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업무와 관계없는 건데 법인카드를 썼으면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그 이상의 김혜경 씨라든지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 부분하고 연결이 됐을 때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고발을 다 했어요. 예. 배사무관도 있고 그 김혜경 씨라든지 다 고발했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시켰다라든지 예. 아니면 뭐 불법 채용할 때 뭘 개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료들을 확보를 한다면 좀 탄력을 받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감사했던 내용하고 다 차이가 없을 겁니다. 감사는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카드를 썼는데 쓸 수 있는 카드인지 예산이었는지 예. 그게 아니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 안쪽이면 징계 사유가 되는 거고 넘어가게 되면 형사 처벌이 되는 건데 그 감사 이상의 확인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 등등의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장에 보면은 카드를 사용한 이제 뭐 배 씨 네. 또는 김혜경 부인 김혜경 씨,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구부터 소환해야 되냐면 배 씨부터 소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글쎄요. 김혜경 씨, 그다음에 그렇죠? 이재명 지사 이게 주르륵 잇따라 소환이 될까요? 근데 원칙적인 모습은 고발을 하면 고발인 조사를 했고요. 예. 고발인 조사 끝났습니다. 끝났고. 피고발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고발 받은 사람들, 뭐 피고발인, 피고소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문제된 사람은 배사무관입니다.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고발이 된다 그러면 피고발인들 다 조사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예. 사실은 무작정 다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주된 사람을 조사를 해서 그 주된 사람에서 더 넘어가지 않는다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확보했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배사무관이 아닌 김혜경 씨나 이재명 전 지사 조사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압수수색을 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만약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재명 지사라든지 아니면 김혜경 씨의 소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배우자들에 대한 의혹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부터 시작해서 후보의 부인 이렇게 해서 또 당선인의 부인까지.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후보 부인으로 가면서 당선인 부인 얘기는 쑥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위 경력 수사가 하나 있고요.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이 지금 2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허위 경력 관련돼서는 공소시효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많아봤자 업무 방해죄인데 7년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사건들이 2008년, 2009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던 부분, 고소 고발했던 부분이 사기죄 같은 걸로 지금 고소 고발했는데 그 10년 정도가 돼요. 상습 사기가 된다면.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조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아마 이것도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판례가 있긴 합니다. 예. 예컨대 뭐 이력서에 상습적으로 계속 거짓을 기재했을 때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월급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가 좀 된다면 수사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 시간적 문제 때문에 수사가 좀 난망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대통령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런 정도의 건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예. 대통령은 당연히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 있고. 하고요. 또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도 뭐 현행범이나 뭐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환이 가능한데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계속 이 허위 경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 말고 혹시나 도이치모터스는 좀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이
관계자들이 다 기소가 됐고 공소장이 어느 정도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만약 한다 그러면 소환의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데 허위 경력자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건은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이미 대선 이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바뀐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위중증 환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오는 18일 거리 두기 전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정부의 판단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의 변화에 근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8만 5천 명가량으로 지난달 중순의 40만 5천 명보다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 수도 41일 만에 가장 적은 12만 7천여 명으로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에 발맞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1,108명 수준까지 완만하게나마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정점 구간을 이번 주나 다음 주로 예상한다면서 애초 걱정했던 것만큼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려했던 사망자가 600명에서 800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지난달 24, 25일쯤에 주간 평균 359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증 사망자가 좀 줄은 이유는 오미크론의 독성이 낮고 또 백신 접종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 있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료제 자체가 일부 제공이 되면서 중증화가 훨씬 감소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의료 체계의 부담이 낮아지면 거리두기 완전 해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자정까지로 이전보다 완화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더 안정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는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에도 2차 정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을 포함한 일상 회복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추이 변수로는 스텔스 오미크론, BA2 확산이 꼽힙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중증도 차이는 없지만 전파력이 30% 정도 빠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빠르게 퍼져나가도 현재 감소세를 꺾지는 못하고 감소폭만 줄여 유행이 길어지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게 정부 평가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겨 우세종이 됐지만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감소세 이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 같은 2차 정점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오미크론과 BA2가 합쳐진 XE 변이 역시 전파력은 클 수 있지만 방역 전략이 달라질 정도의 차별점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는 오미크론이 천천히 들어와서 오미크론이 채 끝나기도 전에 BA2가 확산이 시작된 거죠. 60만까지도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면역력이 이미 많이 이제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다시 커브가 높게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에 정부는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피해 규모와 의료 역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방역을 전면 완화할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까지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이달부터 성인 환자는 닷새, 소아 청소년은 사흘만 격리하도록 기준을 바꿨는데 국내 확진자도 기존 7일 재택치료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택 환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실에 맞춰 처방약도 약국에서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국은 상하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자 결국 군 의료진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의료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하이시는 도시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도로는 텅 비었고 지하철역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주민 2,500만 명 대부분이 집안에서 격리된 채 배달이나 배급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임시치료소에 격리돼 있는데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일주일 동안 4만 4천여 명이 감염된 데 이어 하루 8, 9천 명씩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我市新增438例新冠肺炎本土确诊病例和7788例本土无症状感染者。 중국 당국은 결국 상하이에 군 의료진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군 의료진 말고도 다른 지역 의사와 간호사 등 2만여 명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이미 자체 의료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大家虽然准备的过程还是比较紧凑，但是让我们感觉到就是说大家还是很有信心的。 창춘과 지린 등 지린성의 도시들은 봉쇄 한 달이 돼가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 의료진을 2,000명이나 투입한 것은 2년 전 우한 이후 처음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중국의 방역은 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CNN이군요. 한국의 누적 치명률은 0.12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의 63%가 3차 접종을 이미 끝냈다. 미국 같으면 30% 정도인데 그다음에 역시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노약자들 위주로 백신을 빨리빨리 접종시켜서 일단 사망률을 상당히 줄였다라고 하는 게 CNN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아마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빠져나갈 것 같다. 왜냐하면 백신도 그렇고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두루두루 갖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는군요. 근데 이제 막 정점을 지나고 어떤 변이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뭐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네요. 일본 언론들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17일 날 62만 명까지 한국이 갔었다. 그런데 중증화가 오미크론은 상당히 적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방역 조치를 용감하게 완화하려고 지금 그러는 중이다 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고요. 일본 현대 비즈니스나 뉴스위크의 일본판도 계속 우리 방역을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음식점 유흥시설 제한을 풀려고 하더라. 대통령 선거 때 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 그다음에 계약을 용감하게 해서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대됐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또 이런 외신들을 전하는 우리 언론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세 가지입니다. 일본 언론이 그러는데 K방역은 무너졌다고 하더라. 한국 방역은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코로나19를 제일 먼저 탈출할 거라고 하더라. 두 개를 묶어가지고 다른 외신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일본 언론들만 한국 방역을 폄훼하더라. 문제는 어떤 기사를 읽는가,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상황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모여서 나의 인식, 나의 생각이 되고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우리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보십시오. 팬데믹 시대의 의견의 불일치와 전문가를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또 제대로 먼저 알아야만 된단 말이죠. 이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악착같이 찾아내는 것도 시민들의 책무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러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보십시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가
살펴야 된다. 예를 들면 호흡기, 감염병 전문가인지, 내과인지, 치과인지, 아니면 한의사인지 같은 의사라도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런 연구를 하거나 그런 기관에서 일한 실적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메타 전문가, 메타 기관에 호소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구조와 어떤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가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 인식의 구조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관련된 학계에서 동료들이 다 평가를 한 논문인지 그냥 자기가 아주 거칠게 써본 논문인지 이것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미리미리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전문가는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일반인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놔야 되고, 시민들은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에 대해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유엔도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자체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 폐허로 변한 거리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걷다가 혹은 급히 도망치는 길에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손을 뒤로 묶인 채 총살을 당한 시신. 고문의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철수하기 전 이유 없이 민간인을 총으로 쐈다고 비난했습니다. Ішов брати дрова, і відки не візьмись, вони почали стріляти. То попали чуть вище п'яти, кістку, роздробили повністю. 전쟁이 휩쓸고 간 도시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CNN은 부차의 한 교회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보도했고, 부차 시장은 매장된 시신이 300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여성 집단 성폭행 정황을 보도하며 점령지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금까지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했다며 전쟁 범죄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잔악 행위를 문서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Вбиті представники місцевого самоуправління, вбиті діти, вбиті літні люди, вбиті чоловіки. У багатьох з них зав'язані руки, сліди катувань. 미국은 부차 학살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에 대한 2차 제재를 비롯해 광물, 운송, 금융 분야에 추가 제재가 거론됩니다. 유엔도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차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과 사진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 언론을 위해 연출한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강경 담화에 이어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대남 비방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강조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원점 정밀 타격 발언을 거친 표현으로 비난한 김여정 담화 발표 하루 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법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군사력이 강화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이라며 시대착오와 현실 오판은 실패와 파멸만 초래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대남 비방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우리 정부는 추가 긴장 조성 행위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담화의 의도나 배경을 예단하지 않고 재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이와 함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의 개편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긴장 완화와 평화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최근 행보가 중대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고체 추진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우리 군이 3년 뒤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고체 로켓 기술을 확보해 독자적으로 정찰 위성을 다량 보유할 경우 대북 억지력도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직후 우리 군은 예고 없이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첫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3년 뒤인 2025년쯤엔 나로 우주센터에서 고체 로켓 본발사가 예상된다며 저궤도인 500km까지 중량 500kg의 위성을 보내는 고체 로켓 개발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체 로켓은 액체 로켓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 비용이 저렴해 저궤도에 소형 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적합합니다. 이를 활용해 우리 군이 다수의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갖게 될 경우 대북 정찰 능력이 강화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체 추진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우주 공간의 소형 위성을 여러 띄워서 북한에 대한 대북 감시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군은 사업비 1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체 로켓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할 경우 우주 공간과 정찰 분야에서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은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충남 보령 해저 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미삼아 호기심에 그랬다는데 이들에게 최고 징역 2년의 형벌이 내려지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충남 보령 해저 터널 앞 승용차 3대가 속도를 늦춘 채 터널에 진입합니다.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멈추자 뒤따르던 차들이 따라서 정지합니다. 위험하게 1, 2차로를 막고 선 차들. 그 자리에서 30초간 멈춰 있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 2km를 질주했습니다. 앞차가 손수건을 흔들며 차를 세우는 등 위험천만 자동차 경주는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시속 70km인 규정 속도를 훨씬 초과해 운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화면 속 차량 운전자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500만 원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같은 해저터널에서 사진을 찍는다며 차를 멈추고 후진하는 등 위험 행위를 한 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터널 안은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차가 안 다니더라도 정지를 해서 차로를 막게 되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순간의 호기심이 나뿐 아니라 타인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며 터널 내 위험 유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